애들이 점점 똑똑해져요. 그건요, 지난 그 지능지수 탄생을 따지면 130년이 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바뀐 적 없습니다. 평균 IQ 100이라는 것은 평균의 100%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중간인 아이들이 100이 되게끔 뭐 각종 그 통계학적인 방정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적용해서 산출된 지표이기 때문에 100이 딱 평균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100이 평균인가가 아니라 평균이 100입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애들이 점점 똑똑해져요. 뉴질랜드의 사회학자 플린이라는 사람이 그 현상을 딱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플린 효과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그게, 어떻게 좀 똑똑해지네? 똑같은 검사를 가지고, 같은 그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자꾸 지수가 높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뭐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이제 그 지수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명한 지능검사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웩슬러 같은 경우는 아동용은 5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되게 한 10년, 15년 주기로 나오고 있으니까 70년 역사에 주기적으로 계속 개정판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거는 계속해서 기준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대략 뭐 우리가 웩슬러 기준으로 10년 지나면 한 3포인트 올라가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똑같은 아이가 이제 인지 능력을 발휘한다면 10년 지나면 3% 깎아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세대, 30년으로 따지면 한 10포인트 정도는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져오는 IQ하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IQ는 사실은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얼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5년, 10년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0이 평균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뭐 거부감을 가지거나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 플린 이펙트, 이제 이렇게 점점 아이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신의 버전을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타당한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자꾸 올라가느냐? 이게 개발도상국은요, 뚜렷해요. 그 뭐 사실은 산모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해. 깨끗한 물도 못 마셔. 풍토병에 시달려. 전쟁, 뭐 납치에 대한 두려움에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뱃속의 아이도 제대로 발육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아이들을 실제로 이렇게 샘플링해서 평가하면 대단히 낮습니다. 지수는 낮게 나옵니다. 유엔에서 그 빈곤, 최빈곤 지수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소득, 그러면 1년 360달러 정도밖에는 벌 수 없는 것을 최빈곤 지수. 그게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몇십억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유엔의 뭐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뭐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뭐 몇 억 단위로 줄었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도 이걸 지표로 올렸대요. 2달러로. 그러면 이제 연소득 뭐 700불 이하를 최빈곤 지수로 하고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좀 더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3만 불이 넘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사실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뭐 우리보다 높은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뭐 20, 30개 국가가 넘겠지만,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인구 규모가 있는 나라는 사실 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가난과 뭐 식량 부족과 깨끗한 물 혹은 뭐 풍토병에 시달리지 않은 그 환경을 조금만 개선해줘도 급격하게 지능지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소위 개발이 다 돼 있는 선진국 이런 나라들도 올라간다는 게,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매체가 발달돼 있고 고등교육의 이수율 뭐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디지털 기기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도 훨씬 더 많은 컨텐츠, 더 많은 시각적, 청각적 아니면 뭐 그런 지적인 컨텐츠 제공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는 지역 편차가 잘 안 나타나요.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회를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젊은 부부들은요, 굉장히 혜택받는 사람들이에요. 교육 수준도 높고요. 대부분 맞벌이고요.
혼자서 벌어가지고 생활 유지하기 어렵죠. 그리고 뭔가 하게 되면 뭐 결혼하게 되면 최소한 뭐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야 되고요. 뭐 그런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하는 부부의 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고 출산 신생아 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요새 그냥 미취학 혹은 초등학교 정도의 부모들은요 최소한 중소도시급 이상에서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약간 산업군이 그래도 아직 활성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훨씬 생활 환경의 편차는 크지가 않아요. 이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 강남구, 서초, 소위 강남 3구, 송파구 아니면 강남 4구까지 봐야 돼. 강동구까지 봐야 돼. 아니 근데 강서는 만만치 않거든. 교육 수준이랄까 뭐 사교육의 발달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제가 교육특구라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계동을 비롯한 노원구도 만만치 않고요. 거기 학령기 아이들이 많이 인구들이 있으니까. 뭐 그다음에 뭐 과천이라든가 뭐 저쪽 평촌, 뭐 분당, 수지, 뭐 수원, 뭐 동탄 이거 다 사실 교육특구라고 봐야 돼요. 거기 있는 애들이 머리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강남구 대치동은 대단히 높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교육이나 뭐 선행학습 같은 그런 인프라가 좋으니까 학습 결과는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지능검사가 평가를 하는 것은 학습량이라든가 축적된 지식을 평가하는 건 되도록이면 좀 빼고 바닥에 깔려있는 지적인 잠재력 평가 요거에 좀 포커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결과는 의외로 상당히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위 학원빨이라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대부분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적 역량의 우열이 어떻게 보면 성적을 결정하는 요소가 훨씬 비중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지능주소의 분포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고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뭐 학자들 중에는 이제 뭐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하버드 대학의 뭐 아드너 교수 같은 사람은 이제 소위 뭐 다중지능 이론 뭐 재밌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잘하는 영재하고 언어적인 것이 뛰어난 영재하고 수과학적인 뭐 수가 뛰어난 영재하고 그다음에 뭐 인터퍼스널 혹은 뭐 인트라퍼스널 그런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퍼스널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한 설득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걸 뭐 인터퍼스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인트라퍼스널은 이제 자기 인격 내부에 좀 더 일관성을 잘 유지한다든지 뭐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잘 하면서 균형을 잘 유지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게 해가 갈수록 하나씩 더 늘어나요. 환경에 대한 민감성 영재도 있다라든가 아니면 자기 희생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영재도 따로 있다라든가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개 얘기하더니 조금 뭐 몇 년 뒤에는 7개, 8개 뭐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은 미국 쪽 학자들이 좀 다중지능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유럽 쪽 학자들은 소위 일반지능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 다 잘해요. 그 일반지능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대표적인 학자들도 몇 명 이제 학술지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일반지능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이제 하나 잘하면 뭐 모든 5가지, 6가지 분야에서 다 잘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일반적인 높은 사람들 중에 이제 요게 뾰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뭐 어느 걸 해도 뭐 일반 지능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특수한 기능을 그렇게 아주 두드러지게 발달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떤 이론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네소타 주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 대학에 있는 카렌 로저스 박사 두뇌형이 있고 전문가형이 있고 창조형이 있고 리더형이 있고 예술가형이 있다.
그거는 뭐 나름대로 그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것도 뚜렷하게 조금 주안점을 두는 요소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사례별로 쫙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렇게 한다는 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그렇게 5가지 유형을 딱 나눠가지고 평가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키우겠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제 다양한 영역을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경험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서로에게 상호 영향을 주고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다 보면 결국 그 중에서 나는 리더가 될 거야. 나는 예술가가 될 거야. 뭐 그런 것들을 좀 발달시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 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